옹호하시는 분들이 이해해요. 아니 어쨌건 지금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풀럼이 지금 한 명 퇴장, 그게 걱정인 게 아니에요. 다음 레스트전, 다음 토트넘전 이런 식으로 이제 강팀을 또 상대해야 되는데 이 경기력이면 이기겠냐는 거죠. 그거죠 여러분들. 자 갑니다. 역습 갑니다. 자 베르너 보여주죠. 가자 베르너 보여주자. 베르너 야 정말 저 이렇게 볼게요. 죄송해요. 건방지다들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제 풀럼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풀럼전은 이겼는데 왜 문제점을 이야기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잘한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잘한 거는 이제 마운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풀럼전에 대해서 첼시가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드러냈던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드러낼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역시 라이스가 왜 필요한지까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마운트입니다. 나이는 99년생 1월생으로 뭐 사실상 98년생이라고 봐도 되지만 뭐 영국은 빠르는 안 치니까 99년생으로 봤을 때 178cm에 70kg로 피지컬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180이 넘는 선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영리하고 조금 센스 있고, 요즘에는 뭐 중거리도 좀 잘 때리는 것 같습니다. 풀럼전도 좋은 킥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했잖아요. 뭐 마운트 같은 경우에 이쁜 거는 공수에서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게 마운트의 히트맵인데 오른쪽 측면보다 조금 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앙도 좀 많이 오고 간 느낌이죠. 수비 쪽도 많이 갔는데, 풀럼전 기록을 보시면 슈팅 4개, 키패스 성공이 3개입니다. 키패스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뭐 맨시티전에 3개, 아스톤빌라전에 3개, 뭐 아스날전에 4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키패스 성공을 계속해주면서 공격적으로 많이 넣어주고, 수비적인 걸 봤을 땐 풀럼전 경기를 보시면 뭐 태클 3회 성공, 그리고 인터셉트 2회 성공 등 좀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좀 내려와주면서 조르지뉴, 코바치치가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운트가 혹사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혹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운트가 혹사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저쪽이 코바치치 히트맵이거든요. 오른쪽 히트맵, 마운트 히트맵 딱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죠. 전형적인 433을 구사하는 첼시입니다. 뽀백들의 히트맵을 봐도 그렇고 전방의 히트맵을 봐도 그렇지만 전형적인 433을 사용하는 첼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조르지뉴의 움직임이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비 쪽 뽀백을 보호한다기에는 조금 앞선이 있고, 그렇다고 좀 뭐 코바치치와 마운트를 도와서 공격으로 확 나갔다고 보기에도 뭔가 히트맵이 중앙에서만 머물고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롱볼을 쭉쭉 잘 뽑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경기 내내 좀 뭘 하는지 모르는, 저 생방송을 할 때도 경기 내내 도대체 조르지뉴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운트 위주로 공격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코바치치도 어제는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마운트 위주로 플레이가 되는데, 전반 10분 정도에 마운트가 공을 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루가 상대 수비를 등져줘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수비 하나를 잡아주는 거죠, 수비 자원을. 그리고 마운트가 전진을 할 때 지에으, 코바치치, 플리식 모두 전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운트가 공을 잡으면 공격적인 빌드업에 시발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마운트 자체가.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전반 10분의 모습을. 그리고 항상 몇 번의 경기를 보면 마운트가 공을 잡았을 때 지에으, 오도이, 플리식, 지루, 타미, 베르너 같은 선수들은 뛰어들어갑니다. 왜냐면 마운트로 인한 세부 전술이 있단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그래서 마운트가 커팅이 당하고 치료를 갔다가 루디거를 갔다가 실바를 가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 중원에서 받으러 내려와 주는 것도 아니고 뛰어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차라리 후방 빌드업이 나쁘진 않습니다. 풀럼도 어제 라인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명이 퇴장당할 때도 라인을 굉장히 올렸거든요. 첼시를 잡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여서. 그렇다 보니까 실바가 잡았을 때 옛날 다비드 루이스를 기억하실 거예요. 페드로나 아자르나 이렇게 뻥뻥 찔러 넣어주는 거, 옛날 파브레가스가 코스타한테 넣어주듯이 약간 후방에서 쭉 찔러주는 건 나쁜 전술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바가 잡았다고 쳐요. 지루랑 사인을 주고받고 좀 뒤늦게 들어가서 뺏기긴 하는데 나머지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받겠다라는 전술도 아니고 수비가 잡아서 후방 빌드업으로 측면 쪽으로 뿌려주는 전술도 아니고 급급한 거예요. 그때마다 전술을 급급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즉 세부 전술이 없는 거예요. 마운트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다 보니까 마운트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혹사당합니다. 맨유전 이후로 계속 90분을 나오고 있어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때는 18분 정도를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는 교체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90분 계속 90분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리그에서. 이만큼 혹사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운트를 이용한 세부 전술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마운트 외적으로 옛날에 지흐가 잘 될 땐 또 지흐한테 의존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마운트한테 의존하는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마운트가 정말 매 경기 키패스 성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정말 많은 공격 그리고 많은 수비를 맡을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유의 롤을 맡으니까 마운트가 좀 더 공격적인 거나 뭐 수비적인 거나 많은 스탯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운트가 MOM이 되는 거는 기쁘지만 혹사당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스를 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빌드업이 되면서 수비가 되는 뽀백들과의 이런 소통도 잘 되고 어느 정도 빌드업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제 조르지뉴는 빌드업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조르지뉴의 패스가 끊긴 적도 많고 조르지뉴 아니고 캉테라도 빌드업이 잘 안 되는 느낌인데 어느 정도 라이스는 그걸 맡아줄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운트가 라이스가 오면 수비 부담, 빌드업 부담을 좀 내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후방 빌드업을 해야 된다면 마운트가 내려오는 시기거든요. 코바치치나 하베르츠나 이렇게 내려오는 시기라면 이제는 뽀백 앞에서 어느 정도 라이스가 마운트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좀 롱볼로 쭉쭉 찔러준다든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비와 중원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나아가서 공격적인 거를 좀 이어줄 수 있는 약간 키플레이어 같은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득점이나 도움이나 이런 거를 하는 키플레이어가 아니라 중원을 좀 맞춰주는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자원으로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라이스가 오지 않는다면 캉테, 조르지뉴, 길모우는 신임을 못 받고 있으니까 첼시에게도 마운트에게도 라이스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르너 부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완전 부진의 늪에 빠져있죠. 베르너는 넣어줄 것도 못 넣어주고 있는데 베르너가 들어오자마자 시작됐던 측면 크로스 이거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루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10분경에 한 수비 선수를 잡아주고 출발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에우, 플리식, 마운트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지만 어쨌건 연계와 수비를 잡아주는 거, 상대로 하여금 수비 부담을 느끼게 해주면서 조금 패스 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베르너가 들어오면 베르너는 침투에 능한 선수지 뭐 수비를 포스트 플레이를 해준다가 이게 안 되는 선수거든요. 베르너가 들어오면 안 그래도 U자 빌드업을 하고 있는 첼시가 좀 더 측면에 고립이 되는 거죠. 베르너 자체도 측면으로 나가니까. 베르너가 들어오면 확실히 그러다 보면 측면 크로스가 많이 올라가고 그럼 또 베르너한테 어울리는 전술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서 베르너가 들어오면 측면 크로스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즉 무한 크로스가 많아지는 거죠. 이거 따옴표 해놓은 이유는 잡고 있는 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능한 선수는 아니에요. 드리블이라든가 정말 키패스를 많이 넣어준다든가 이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침투에 능한 선수를 데려다 놓고 측면에서 볼을 잡는 상황이 많아져요. 베르너는. 그러다 보니까 베르너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 변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임 어제 좋았어요. 베르너 솔직히 움직임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측면에서 되게 열심히 뛰기도 하고 뭔가 해주려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움직임이 멋진 선수보다 골을 넣어줄 공격수가 필요한데 베르너는 지금 투톱도 나가고 원톱도 해보고 측면도 해보고 하는데 득점이 정말 메말라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득점을 해주길 좀 바라고 있고 좀 매경기 득점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띄엄띄엄 그리고 좀 약한 팀들을 상대로 득점을 하다 보니까 베르너에 대한 신임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자 여길 보실게요. 오도이로 시작된 패스, 오도이의 발목 힘을 볼 수 있었던 여기 오도이에서 쭉 해서 베르너한테 갔거든요. 이걸 퍼스트 터치로 놓치게 됩니다. 후반 83분에 좀 놓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찬스를 하나 놓쳤는데 이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단독 드리블도 아니었고 근데 문제는 후반 93분에 나왔던 그러니까 베르너가 74분, 5분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 93분에 나왔던 플리식과 만들었던 단독 찬스 주고받고인데 이건 거의 단독 찬스였거든요. 거의 프리롤러 골키퍼만 앞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베르너에게. 베르너가 그렇게 원하던 4-4-2 그리고 투톱 그리고 그런 찬스 이런 게 안 나왔던 것도 아닌데 베르너는 그걸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명의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 좋게 볼 이유도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뽑아볼 건데, 일단 베스트부터 보시면, 자, 일단 마운트죠.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더 필요 없는, 확실히 종신이 가야 되는, 그런 선수죠. 확실히 잘했습니다. 어제 뭐 기록이 또 나갈 거예요. 기록이 나가고 있지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도이도 마찬가지고요. 오도이도, 이제는 오도이가 플리식보다 조금 1옵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몇 경기를 더 잘해주면서, 플리식은 몇 경기 못하면서, 오도이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하고, 베르너한테 넣어줬던 그 83분의 키패스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도이가 나오면 방향 전환이나 그리고 이제 선수 자체가 크랙이다 보니까 조금 뚫고 들어가려는 거나 이런 게 확실히 살아나는 것 같은데, 비네네 연락 받았니? 다음은 실바인데, 실바가 어제 막아준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언성 히어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실바가 없었다면 플럼에게, 그러니까 플럼이 퇴장당하기 전에 미리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바는 어제 루디거 옆에서 좀 단단하게 묶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워스트를 보자면 역시 조르지뉴죠. 자기 오줌 반경만큼 커버한다는 얘기가 있는 그런 조르지뉴인데, 어제는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빌드업 능력이 좋다?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어제 빌드업은 그냥 마운트가 다 책임져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패스미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르지뉴는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고, 다음은 플리식인데, 부상 복귀 이후로 좀 폼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플리식입니다. 아무래도 부상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좀 폼이 안 올라오고, 어제도 좀 밋밋하다? 좋은 모습, 그러니까 베르너한테 패스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밋밋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베르너는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라이스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4-3-3을 그대로 쓸 거라면, 램파드 감독이 존재하고 4-3-3을 그대로 첼시가 가져갈 생각이라면 라이스는 필요합니다. 왜? 뒤에서 빌드업을 맡아주고, 마운트가 이 정도로 혹사를 받으면 안 되니까. 또 나중에 뭐 지으가 됐든 하베르츠가 됐든 또 하나의 의존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면 뒤에서 중원을 묶어줄 수 있는 라이스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했던 건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플럼전은 잡았다고 치자고요. 퇴장도 있었고 우리보다 좀 약체다 보니까 다음은 레스터전이 있고, 좀 지나면 토트넘전, 맨유전, 맨시티전, 리버풀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끝을 모르고 12월 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장기 부침에 대해서 좀 첼시 팬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부침에 대해서 좀 플럼전을 바로 달아볼까, 그냥 감성적으로 바로 달아볼까 했는데, 좀 이런 기록들과 자료들과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드 형.